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딸아이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우리 가족이 당한 기막힌 일을 폭로하고자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라도 제 속풀이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앞에 솔직한 우리 가족 이야기 모두를 까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년이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욕도 같이 해주시고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여자 셋, 남자 셋은 신촌의 한 주점에 모여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친구들과 3대3 미팅을 나가서 술게임하며 놀고 있었어요. 미팅에 나온 상대 남자들은 땡땡 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 오빠들이었고요. 첫 만남을 가졌던 1차 카페에서 탐색전 벌인 끝에 그날 미팅에 나온 남자 중 제가 이성으로 끌리는 남자는 누구도 없었어요. 친구들 역시 오늘 나온 남자애들은 영 재미도 없고 그저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그저 하루 재밌게 놀고 헤어지겠다고 모두 입을 맞춘 상황이었거든요. 이윽고 모두 헤어지는데 한 오빠가 나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버스를 탔죠. 나도 버스 운전이나 해볼까? 운전하는 거 재밌잖아. 속으로 버스 기사가 뭐가 재밌는 일이란?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별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오빠는 제 연락처를 물어왔습니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른 남자를 만날 상황이 아니네요. 꽤 그럴싸하게 돌려서 잘 거절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 오빠는 그랬어요. 사실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말이지. 그때부터 저도 이 남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SNS로 친구를 맺으며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첫 만남 때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연락하다 보니 서로 잘 맞고 속이 진국인 남자 같달까요. 어쨌거나 우리는 미팅으로 만난 뒤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했지만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매니저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7급 공무원 시험을 한참 준비 중이었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시험이었지만 납방할 때마다 그는 눈에 띄게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던 그는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있었죠. 오늘 공무원 시험 결과 발표 났는데 나 또 떨어져 버렸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든 시리에 빠진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바다를 보러 가자면서 그를 무작정 졸랐어요. 그리고 밤이 9시가 넘는 시각 충동적으로 우리는 강원도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남편은 시험 준비하느라 우리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잘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가는 여행이 주책맞게 설렜어요. 그렇지만 그 여행은 뜻밖에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답니다. 강릉에서 처음 같이 밤을 보냈던 그날을 계기로 갑작스레 우리는 한 아이의 부모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임신 테스트기에 빨간 두 줄을 보며 이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아직 고시 준비 중인데 우린 아직 이 아이를 맞을 준비가 안 된걸. 나 병원 가서 중절 수술할 거야.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떼겠다는 저를 굳고 말렸어요. 난 어떻게든 이 아이 낳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하늘의 계시인지도 모르겠다. 붙을 가망성도 안 보이는 시험 이제 때려치라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 너랑 아기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와. 제가 이 남자를 오랜 시간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왜 가만히 있어도 신뢰감이 마구 생기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제가 남편 만나서 많이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굶어 죽진 않겠네 그런 마음도 들었기에 저 역시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달이 갈수록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어쩔 수 없이 레스토랑 매니저를 그만두어야 했어요. 남편은 다행히 어떤 중소기업 영업팀에 입사해서 일하게 되었지만 먹고 사는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대졸자 신입이니까 세금이랑 공제 다 떼고 나면 손에 남는 월급은 약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기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빠듯했어요. 특히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게다가 어디 딱히 이런 도움을 부탁할 곳도 없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자식이 이뻐 보일 리 없겠죠. 친정집은 물론 시댁에서도 우리 결혼을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양가에서 집을 마련해줄 형편도 안 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하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해돋이 여행으로 인태한 딸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애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친한 형님들끼리 술 마시다가 집에 와서는 돌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서영아, 우리가 잘 살 좋은 방법을 찾았어. 우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제동 형님 친구분이 있거든. 그 형님이 지금 버스 기사를 하신다는데 그 일 얘기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그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수락하셨어. 나 다음 주에 이력서 들고 거기 면접 가기로 했다. 돌연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운수회사에 취직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말렸죠. 여보, 운전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 우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당신이랑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언젠가 그럴싸한 리마인드 웨딩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월급으로는 턱도 없어. 경제적 문제로 결혼식을 남들 하는 만큼 못해주었다는 그런 미안함이 내내 남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그 운수회사에 한 번에 붙어서 버스기사를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격주로 오전, 오후 근무해야 했는데 오전 근무가 걸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버스 운행하는 동안 틈틈이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하지 장시간 운전이다 보니 육체적으로 고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도로 위 사고의 위험까지. 한동안 저는 남편이 알아서 그 일을 그만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보, 월급 통장에 이게 맞아요? 앞에 자릿수가 무려 숫자 4인데? 어쩜 월급이 이리 많아?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일이 생각보다 많이 버는 일이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운수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받은 신입 월급도 이전 직장보다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4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거예요. 힘든 만큼 충분한 급여로 가족들 부양할 생각에 뿌듯하다고 웃는 남편이 그리 든든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남들 눈에는 상황이 달랐겠죠. 옛말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직업에 귀한 것, 천한 것이 따로 있다고 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술 없고 학력이 모자라니 운전 같은 일이나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점이 참 아쉬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공무원 준비까지 하던 사람이었다는 남편 얘기에 버스회사 선배들도 한 소리씩 한대요. 넥타이 매고 펜대 굴리는 일이라 하지 뭐하러 이렇게 천대받는 일 하냐고요. 하물며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남편이 직업을 바꿀 때 반대가 심하셨던 시어머님은 아주 오랫동안 남편만 보면 애달파하셨어요. 제 저래봬도 어릴 때 동네에서 신동소리 꽤나 듣던 놈이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한글 깨치고 글을 읽었거든. 그런데 그런 애가 저렇게 버스기사나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 어휴, 답답해.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은 군 시절 운전병 했을 때부터 운전이 좋았대요. 요즘 버스기사 일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답니다. 세상 사람들 편견이나 어려운 부분은 있어도 월급도 높고 자기 일 만족하며 잘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있었던 일화를 어머니께 얘기해드렸어요. 남편이 평소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저녁 준비하기 귀찮지? 우리 오랜만에 치킨 배달해 먹을까? 완전 잘됐다. 오늘 가게에 일이 엄청 많아서 나 좀 무리했거든. 안 그래도 몸에 기운이 하나 없어 저녁 차리기 귀찮았는데. 치킨. 와, 오늘 치킨 먹는다. 근데 아빠, 이렇게 일찍 퇴근하기도 해요? 어린 딸도 신나서 나와 같이 올라올라 짱구춤까지 쳐댔습니다.
치킨 얘기에 신이 난 모녀가 아주 춤바람까지 났구먼. 오늘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버스 바닥에 그만 오바이트를 했더라고. 그걸 보자마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뒤따라오는 버스로 보내고 오바이트한 곳을 일단 물 뿌리고 회차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했지. 사람이 한번 토한 냄새는 한 2, 3일 동안 창문 다 열고 빼야 할 만큼 아주 독하거든. 근데 운행할 만한 대체 버스가 오늘따라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좀 일찍 퇴근했지. 웬일이야? 버스에다가 사람들이 토를 다 해? 별일 다 있구나 정말. 그분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어쩔 수 없었겠지. 결과적으로는 민폐지만 그래도 그런 승객들은 양반이야. 타자마자 짜증내는 사람이나 나를 자기 분풀이 대상으로 보고 성내며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 열받아. 나 같으면 그런 진상들 태우고 바로 경찰서로 가겠어.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도 버스 타기 전 어디서 똥물 뒤집어 쓰고 화풀 길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먼저 그런 손님들이 무례하게 굴더라도 허허 점잖아 보이는 분이 말씀이 거치시네요. 오늘 뭐 일진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내가 웃어 보이면 대부분은 스스로 민망해하고 미안했다며 사과하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진상이 될 수 있고 진상도 좋은 사람 되는 법이더라고.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버스기사인지 어머니께서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남편이 참 승객들한테 보살처럼 잘해요. 저도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진상 손님 다 구경하지만 남편처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아범이 또 그렇게나 성실하고 착해요. 나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 아들 보는 늙은 어미 심정은 또 그렇구나. 어머니, 그거 아세요? 의사도요, 보기만큼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래요. 본인에게는 일이 엄청 스트레스고 힘들고 그런 일이라 안 좋은데 그 의사 아내나 자식들만 의사의 높은 연봉 덕을 보고 좋다는 혜택을 다 받는다고 하대요. 저한테만 넌지시 내비치는 어머님 속상한 심정이야. 저도 이해가 가요. 처음 남편이 버스기사 할 때 누구보다 반대하고 걱정했던 건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밉살스럽게 우리 대화에 끼어들고 내 말을 조롱해 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전 결혼해서 들어온 동서였어요.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네. 형님이 말씀을 하도 웃기게 하니까 웃음을 못 참겠어요. 어디 될 직업이 없어서 의사를 버스기사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처음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서 느낀 일이 있었어요. 모든 시댁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었죠. 주변에서 들어온 무서운 시댁, 여기 유튜브에서 듣는 숭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서가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만 것이었죠.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동서 시집살이.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큰아들 고생한다고 안타까워하시니 그저 드리는 말씀이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의사는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듣는 내가 다 얼굴 화끈해지고 민망하네 글쎄.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내 말 실수야. 됐지? 그런데 오늘따라 동서 왜 그렇게 말끝마다 가시가 돋친 거니? 걔가 그러는 거야 뻔하죠. 아마 주말에 쉬고 싶은데 오전부터 시댁에 불려와서겠죠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동서는 시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짜증을 팍 냈었습니다. 어느 겨울 빙판길에서 한번 넘어지신 뒤로 시어머님의 허리는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거나 김장이나 대청소 등 집안일에 우리의 일손이 필요해서 부르시곤 했어요. 어느 집 며느리가 시대 고추를 반기겠냐마는 그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도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시는 분이기에 두 자식들 돌아가며 공평하게 부르고 또 와서 일하면 고생했다고 밥 사주시거나 용돈 등으로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이왕 할 효도면 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 기분만 우선인 사람이라 제 기분 틀리면 저렇게 저한테 화풀이까지 하거든요. 나도 사람인데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위아래 없는 동서에게 악감정이 쌓여만 갔어요.
형님은 전업주부라 절 이해 못하겠지만 직장인은 주말이 보약과 같은 시간이에요. 평일에 숨가쁘게 달리다가 주말에 겨우 잠 좀 자고 체력 회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려오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어머님도 오죽하시면 우리를 부르겠냐.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좀 웃는 낯으로 잘 도와드리고 가자. 응? 그리고 나 전업주부 아니야. 시연이 낳고부터 쭉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거야 그냥 반찬값이나 벌겠다고 아줌마들 파트타임으로 하는 부업이겠죠. 몇 푼이나 벌겠다고 형님은 그런 일까지 하세요? 하긴 아주버님 직업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쪼들리겠구나. 무슨 소리야. 우리 시원아빠 동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인천시랑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중공영제 회사라서 중공무원이나 다름없다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동서 내 남편 무시하지 마. 아, 그래요. 알겠다고요. 그렇다고 멀쩡한 회사 다니는 우리 부부와 비교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야말로 진짜 맞벌이지. 월세집 벗어나시려면 뭐 형님네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죠. 자기들은 뭐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우월감이래요? 동서 친정에서 받은 돈과 서방님 모은 돈 합쳐서 겨우 전세로 인천에 아파트 살면서 별별 유세를 다 떤다니까요. 하여간 이렇게 동서는 말끝마다 내 남편 직업 무시해 또 우리 돈 없다고 막 불쌍하다 여기는 것 같고요. 우리 가끔 살면서 그런 지랄년들 만나잖아요. 어디서든 자기가 최고여야 하고 남은 깎아내리기 바쁜 인성 지랄 맞은 여자들 말이죠. 내 하나뿐인 동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못된 것들은 꼭 그 대가를 치르고 마는 법이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동서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본인 말로는 명예퇴직 조건이 좋아서 목돈 받고 나온 거라고 둘러댔지만 서방님 얘기 들어보니 회사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반강제로 퇴사당한 거더라고요. 와이프가 같은 팀 여직원 중 한 명 놓고 왕따 비슷하게 분위기 만든다고 인사팀에서 징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일하다가 좀 큰 실수를 했나 봐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평소에도 조직 분위기를 와해해 왔다며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조용히 제 발로 나가라고 팀장이 따로 불러 얘기했답니다. 자존심 된 여자인데 이런 일 당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분한지 불면증까지 얻었어요.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남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다가 회사에서 도리어 자기가 쫓겨나올 줄은 몰랐겠죠. 이래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사는지 중요한 법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서의 퇴사 소식을 듣고 처음엔 저 속으로 엄청 고소하다 했습니다. 진짜 아주 깨소금 맛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남의 불행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일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동서가 단지 남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사건건 아똑하게 말하고 히스테리까지 부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거든요. 세상에 우리 시연이가 장난감 다 정리했어? 어린 것이 어쩜 그렇게 하는지마다 똑 부러지니 안 그러냐?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소리인가요? 아, 둘째 너는 애 하나도 못 낳고 있다. 뭐 그런 의도로 차별하시는 거냐고요? 혼전 임신이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딸아이가 들을까 재빨리 아이 귀를 막고 다른 방에 데려다주고 동서에게 화가 나 따졌습니다.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그런 말을 왜 애 앞에서 하는 게 좋겠니? 저거 봐요. 형님도 자기 자식 들을까 걱정하고 조바심 내는 것 보라고. 본인도 혼전 임신이 수치스러우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진짜 남 같으면 딱 인연 끄고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뿐인데 가족이랍시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든 지내하니 솔직히 답답했죠. 그냥 그렇게 동서의 생지랄을 넘기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어찌저찌 지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시어머님의 호출이 왔어요. 시연애미야, 이제 김장철 돌아온 거 알지? 그럼요. 저 일하는 마트에서도 요즘 김장철 특수로 엄청 바빠졌어요. 우리는 김장 언제 할까요, 어머님? 안 그래도 다음 주쯤 할까 하는데
너는 시간 괜찮으냐? 조석으로 찬바람 부니까 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못 버텨. 이번 김장에서 난 아예 몸을 못 쓸 것 같고 우리 며느리 둘이서 좀 해줬으면 싶은데. 그렇게 시댁에서 김장하기로 약속한 날 하필이면 그날따라 손님이 몹시 들이닥쳐서 제 퇴근이 늦어지고 말았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와중에 뛰면서까지 급히 서둘렀지만 결국 시댁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헐떡이며 시댁 현관에 들어섰죠. 숨차.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예 땀 좀 봐라. 아까 마트 잔업이 있어서 좀 늦겠다고 나한테 전화했잖아. 천천히 올 것이지. 원 이렇게 뛰어오니 얼마나 힘들겠어. 물 마시고 숨 좀 고르다가 이따 마당으로 나와서 김장 시작하자. 어머님은 저에게 보리차 한 컵을 주시고는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보리차 마시고 입고 있던 외투를 걸기 위해 거실 옷걸이로 향하는데 그곳에 동서가 팔짱 끼고 서 있더군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거기 있던 모양인데 왔냐는 인사나 기척도 없이 그러고 서서 날 보고 있었다니. 그러고 있는 동서가 너무 소름 끼쳐서 대충 말 건네고 나오려 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그러고 섰어? 방금 어머님 마당에 나가셨다. 동서도 이제 나와. 나가긴 어딜 가.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뭐? 사과? 동서, 나한테 지금 반말하는 거니? 뭐,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형님답게 좀 굴어야지. 며느리라고 딸랑 둘인데 혼자 일 핑계 대고 늦으면 나보고 다 하란 속셈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마트 일이 늦어서. 이년아, 마트에서 일하는 게 유세냐? 늦은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하잖아. 갑자기 그때 동서 그녀는 자기 오른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손에 제 옆 얼굴을 얻어맞았는데 그 충격에 기우뚱하던 제 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뒤이어 찾아오는 안면의 극심한 고통과 더불어 끈적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 코에서 흘렀습니다. 아마 넘어지면서 선반에 코를 박고 코피가 나버린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리둥절하던 것도 잠시 곧이어 들리는 찌르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전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엄마. 그리고 거기에는 내 어린 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공포로 안 그래도 동그랗고 큰 눈이 더욱 커져버린 내 아이. 시댁에서 놀고 있던 딸이 하필 동서와 내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엄마가 맞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말았으니 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탁탁탁. 조그만 아이는 곧장 달려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자기 엄마를 살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피가 나요. 피가 철철 어떡해? 아이고, 저런. 우리 시연이 여기서 놀고 있었구나. 아까 많이 놀랐지? 엄마는 괜찮아. 진짜 엄마는 괜찮으니까 우리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딸은 마치 엄마를 지키겠다는 듯이 결혼한 모습으로 동서를 마주보고 서서 외쳤습니다. 작은 엄마, 왜 우리 엄마 때렸어요? 그렇게 미워요? 하지만 밉다고 사람 때리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악독한 동소녀는 어린애가 하는 바른 소리에도 콧방귀나 끼어대며 자기를 막아선 딸애를 미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제 외투와 가방까지 들고 간 걸 보면 아예 시댁에서 떠나려는 모양이었어요. 손녀가 엉엉 우는 소리에 달려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겁하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함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코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아빠를 보자마자 울며 어쩌다 엄마가 이렇게 된 건지 못당코에 바쳤어요. 사건을 듣고 난 남편은 몹시 화가 나서 바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얼굴 망가뜨린 그 개 같은 것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남편은 당장 동서를 끌고 와서 내 앞에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형제간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시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지 않니? 불쌍한 아이라고 여기고 아마 저도 속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자꾸나. 나 역시 동서가 미치도록 싫었지만 남편이 괜히 동서랑 부딪히고 몹쓸 싸움에 휘말릴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그래요, 여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형님 얼굴에 손까지 댄 여자가 어디 제정신이겠어? 그러다가 가족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보가 참아. 저 역시 동서를 찾아가 한바탕 하겠다는 남편을 말리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무마되고 전 다친 얼굴을 치료하러 한동안 병원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거의 아물 무렵 미처 예상치 못한 다른 상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학교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요 근래 시연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늘 받고 친구들에게 친절했던 아이인데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미술 시간에 그린 딸의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확연히 어둡고 음습한 느낌이었죠. 이건 원래 시연이가 그리던 그림이에요. 보다시피 느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친구들에게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친구가 시연이 귀에 스티커 붙인다고 팔을 뻗었는데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겁을 먹고 엉엉 통곡까지 했어요. 어머님께 직접 여쭙기 실례인 줄은 알지만 혹시 최근에 시연이가 가정에서 불안함을 느낄 만한 일이 있나요? 가족분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에 노출되었다거나 하는. 선생님이 언급한 딸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제가 시댁에서 동생에게 맞았던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연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걸 본 어린애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아이가 일종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지 싶어 딸 손을 잡고 소아정신과를 찾았습니다. 나는 상처도 아무렇고 더러운 개한테 한번 물린 셈치고 덮을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내 자식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시댁에 갔을 때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동서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전 동서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서가 이 집에 온다면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 쟤를 다시 보고 싶지 않고요. 내 딸에게는 더더욱 보여줄 수 없어요. 남편과 저는 시연이를 데리고 시댁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우리에게 엄하게 호통치셨습니다. 분명 동서가 100% 잘못했던 일이고 늘 저를 더 인정해주고 위해주셨던 분인데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게야.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괜한 분란 만드는 거 아니다. 한쪽 자식만 집에 들이는 부모가 어딨냐. 그러지 말고 첫째, 네가 눈 한 번 딱 감고 둘째 용서하고 이전처럼 잘 지내라. 우리 오기 전 동서와 서방님이 미리 시부모님한테 무슨 약을 쳐놓은 건지는 모르죠. 걔네가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는 몰라도 시아버님은 내가 당했던 일은 덮어놓고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자 하셨어요. 화목이라뇨, 아버님? 동서가 일방적으로 절 가해왔는데 저 혼자 참은 거죠. 그리고 동서가 그 일 뒤로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유지되는 게 가족 간 화목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가족이나 다 작은 사연 하나쯤 있는 법이다. 둘째 며느리가 실직하고 힘들어하는데 너는 윗사람이 돼서 보듬어 주지를 않고. 아버님 손녀 시연이가요. 지금 정신과 병원에 다녀요. 제가 동서한테 맞은 걸 본 그 어린 것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모범생이던 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요. 그런데도 저보고 동서 일을 감싸주라고만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형님, 시온이가 그러는 게 꼭 그 일 때문일까요? 그 아이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애였잖아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맺어지지 못한 아가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지금 나타난 걸 수도. 인연이 하다하다 뭐? 착! 정말이지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을 내뱉은 동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그년의 깃방망이를 올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걸 본 서방님은 동서의 남편이랍시고 곧바로 내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서로 못했네, 가족이고 뭐고 잡아 죽이겠네. 고성이 오가고 큰 싸움이 벌어지고 여자들은 말리느라 아우성인데 갑자기 두 남편들에게 차가운 물벼락이 내렸습니다. 불같이 격렬했던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모두가 얼음같이 멈췄어요. 뒤엉켜 싸우던 남편과 서방님은 구겨진 얼굴을 하고 시 욕을 뱉고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앞에서 이런 꼴까지 보이는 거냐? 모두 다 썩 이 집에서 나가라. 난 너희 같은 자식들 하나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 발 디딜 생각도 마. 어머님은 못 볼 걸 보이고만 자식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댁에서 나온 나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직접 내 손으로 날렸을 거야. 우리 소중한 시연이한테 그딴 말을 했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참아? 내 아내에다 딸까지 욕보인 년이야. 이제 부모님이 말려도 난 그년 용서 못해.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야. 우리는 동서에게 제대로 복수할 방법을 찾고자 예전에 알고 지낸 최 변호사님을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남편의 버스에 탔던 악질 승객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변호사분이었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승객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남편이 딱 한 번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인정할 정도로 친절하고 인내심강한 남편이지만 그 새끼만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 이름 석자를 똑똑히 기억하지만 그저 박아무개라고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야심한 시각에 버스에 타자마자 남편을 쏘아보며 건넨 첫마디가 이 새끼야 더럽게 축구만 빨리빨리 안 다녀? 이렇게 욕까지 섞어가며 다짜고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더란 겁니다. 남편은 술 취한 승객인가 보다 하고 싸우기 싫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어서 타세요 하고 잘 넘겼대요. 그런데도 그 진상은 남편의 노력에도 더한 짓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뒤까짓 게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 내가 누군지를 알기나 알아? 운전대나 잡고 벌어먹는 새끼랑 사는 옆편네랑 자식놈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남편한테 처음 이 일을 전해 들었을 때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망언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어지간하면 참는 그이도 자기 가족까지 싸잡아 욕하는 그 자식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으려던 박악무개는 운전석까지 걸어와서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남편은 그에게 얼굴 한 대 얻어맞았고 다행히 승객 한 분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그 진상 승객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그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분이 최 변호사였던 거죠. 저희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최 변호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 좀 가족하고 얽힌 일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간 벌어진 일을 변호사에게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런데 나한테 폭력을 한 사람이 가족 간인 동서예요. 그런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때릴 경우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겁게 형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따님이 그걸 본 충격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니 충분히 고소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나오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동서에게 죗값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런데 여보, 법정 싸움까지 간 걸 아시면 과연 아버님 어머님이 가만 계실까? 물론 부모님은 당신들 입장에 따라 행동하시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부모님 때문에 당신하고 시연이를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이제 누구도 남편의 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서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가자 싸운 뒤로 사과에 연락 한 번 없던 것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년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는 나이입니다. 당연히 차단하고 안 받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고 말더군요. 그날 나 때문에 다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까지 끝장 보지는 말죠. 이딴 글을 사과라고 보냈다니 문자를 보니 더욱 분노가 솟았습니다. 인연은 인성개조가 필요합니다. 바로 채찍질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동서에게 고소했다는 소식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갔는지 우리를 시댁으로 부르시더군요. 한참 동안 한숨 쉬며 우리 얼굴도 쳐다보지 않던 시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내 그렇게까지 당부했거늘 너희 정말 끝까지 갈게냐? 둘째 며느리 그것이 내가 뭐 이쁘겠냐만. 하지만 너희들이 소송 걸고 어쩌고 하면 그게 다 네 동생에게 돌아간다. 집안 시끄러운데 승진 앞둔 둘째 개가 어디 바깥 일이나 제대로 하겠느냐? 우리 뼈대 있는 김씨 문중 후손들이야. 내 자식들끼리
그런 흙탕물 싸움하는 꼴 난 못 본다. 아버지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런 막말 듣고 당하고 산 내 아내 보고 어떻게 더 참으랍니까? 지금껏 재수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그 여자가 하는 말 아버지도 들으셨잖아요. 내 딸 시원이까지 비정상이라고. 그런 여자 전 가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안다. 내가 봐도 걔가 거의 갈 때까지 간 아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너희가 이 일을 멈춰준다면 대신 내가 어떤 보상을 해줄까 한다. 시아버님은 형제간의 법정 싸움을 막기 위한 고심 끝에 당신 재산 일부를 우리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향 땅에 과수원밭 있지? 그걸 너희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님이 자기 재산까지 넘기면서 자식들 싸움을 말리실까도 싶어서 결론적으로 아버님 뜻대로 따라드리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아버님 심정 생각해서 우리 소송은 여기서 멈추자. 나 다친 코도 다 나았고 시원이만 병원 다니면서 잘 치료하면 모두 다 좋아질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 나 갖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 언젠가 시골에 내려가 예쁜 집 짓고 텃밭 가꾸며 살자 하는 우리 부부에게 아버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은 탐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소송 끝까지 가겠다며 요지부동이던 남편 역시 점차 생각을 고쳐먹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최 변호사 만나서 소송 취하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인지 난 잘 모르겠다. 왠지 모르게 찝찝하긴 하거든. 저 역시 남편에게 잘했다고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요, 둘 다 바뀌지 않은 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마음 굽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동생에 대한 소송을 취소해 주었더니만 그것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등짝에 매서운 칼을 꽂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소송 취하하고 얼마 뒤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이란 바로 서방님이 우리에게 증여 무효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고 서방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내가 아버님에게 무슨 사기 강박으로 증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뭐긴 뭐야, 거기 써진 그대로지. 몇 해 전부터 깜빡깜빡 하시고 우리 아버지 치매셨잖아. 몰라? 그런 양반 억지로 꼬드겨서 시골 땅 증여나 받겠다고 형이란 작자가 참 잘한다. 아버지가 치매라니 무슨 증여를 내가 꼬드겼다니? 이 억울한 일을 들고 최 변호사에게 찾아가 물어보니 그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난처했습니다. 역으로 당하고 마셨네요. 그때 소송을 취하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소취야 재소금지 믿고 동생분이 악랄하게 이용한 겁니다. 혈연 관계에서 재산 분쟁으로 증여 무효 소송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아마 그 땅 증여가 적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버님을 치매라고 몰아세운 것 같습니다. 동생분이 그쪽 변호사랑 거짓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악랄하게 공격해온 거죠. 아무래도 의뢰인 분이 앞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셔야겠네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제안으로 땅 증여받고 소송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 일로 자기들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의기양양해졌는지 조용히 살던 동서는 날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물론 아버님 재산 전부 함부로 건들 생각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주제넘게도 이렇게 나에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고하고자 시댁을 찾아갔지만 시아버지는 외출해서 안 계시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어요. 둘째네가 요즘 집에 자주 와서 너희 아버지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더라. 나 허리 아프니까 집 보고 있고 안 하던 효도를 둘째네한테 다 받는다고 요새 너희 아버지 기분 좋으셔? 한동안 이 집에 발길 끊던 동서까지 갑자기 왜요? 글쎄다. 뭐 저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해서 너희 아버지도 나도 일단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아니요. 걔네는 하나도 반성 안 했어요. 그게 다 쇼예요, 어머님. 저에게 사과는커녕 협박까지 하고 간걸요? 아버님 재산 눈독 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서방님네가 지능적으로 부모님을 자기들 편으로 돌리고 구워 삶아서 증여를 없던 일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남편과 나는 거미줄에 갇힌 나비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증여가 물거품되고 우리는 동서에게 아무 복수도 못한 채 그들의 승리로 끝날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죠.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주변에 소송을 도울 조력자를 찾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동서가 다니던 회사에 가봤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는 그곳에서 드디어 조력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력자는 동서와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한때 동서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였대요. 살다 그런 불려우 같은 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여직원은 무조건 제 발 아래에 두고 여왕처럼 군림하려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짓까지 하면서 어떻게 몇 년이나 회사를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요? 모르긴요. 다들 알 만큼 대놓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있는걸요. 그럼에도 직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전 직장 동료에게서 저는 놀라운 동서의 비밀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서 책임자였던 정 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정 팀장과 불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겪은 피해를 팀장님에게 알려봐야 자기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팀장 믿고서 그렇게 제 마음대로 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 권 과장이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 정 팀장을 만난다고 하더군요. 퇴근하는 팀장이 권 과장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회사 사람들 몇몇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동서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 벌이고 있는 불륜 사실을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동서에게 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내가 동서에게 복수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고요. 이 일로 갑자기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동서의 불륜 사실을 제일 먼저 폭로했던 사람은 당연히 남편인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도 참 불쌍하셔라. 그 불려씨한테 어떻게 속으셨는지는 몰라도 같은 부서 팀장이랑 잠자리 가진 게 벌써 몇 년째래요. 그 부서 사람들은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라던데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정하던 서방님에게 직원들의 녹취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그간 동서의 동성과 행적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서방님도 알게 되었죠. 게다가요, 동서는요, 아직까지 정 팀장이라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대요. 이 정도면 동서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그 팀장이라는 사람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런 년이 뭐 이쁘다고 서방님은 우리랑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동서만 싸고 두셨어요? 자,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결론은 어찌 날지 이제 불보듯 뻔하죠? 이제 상황은 형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님 부부 간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곱게 헤어져 주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동서에 대한 복수심으로 벌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겠다고요. 또한 서방님은 우리에게 걸었던 증여 무효 소송은 당연히 취하하고 우리에게 사죄했습니다. 형, 그리고 형수님, 정말 미안했어요. 그 여자 꼬드김에 넘어가서 제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봐요. 우리 가족들을 막대한 그런 여자 뜻에 따라 형한테 소송까지 걸다니 무지렁이 같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서에게 당했던 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진심으로 사과받게 되었죠. 서방님은 끝내 이혼했고 덕분에 동서를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동서 하나 빠지고 나니까 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원흉의 시작, 동서에게서 사과까지 받아야 끝이 나도 나지 않겠어요. 그 여자는 아직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못했어. 당신에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 거야. 남편은 아직 동서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면서 작은 꿍꿍이를 벌였어요.
그 계획을 듣고 도리어 남편에게 해가 미칠까 싶어 말렸지만 가만히 당하면 자기네 가족 모두 등신 만드는 꼴이라나요. 자기를 말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남편이 버스 회사를 다니잖아요. 이혼한 동서가 살고 있던 친정 역시 우리와 멀지 않는 동네 같은 인천에 있습니다. 남편은 그 동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들에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우리 집 사정을 들은 기사님들은 모두 흔쾌히 자기 일처럼 남편의 복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복수가 어떤 일인가 하니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동서에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동서가 외출하려고 동네 버스를 타면 그 버스 기사님은 동서의 얼굴에 대고 말합니다. 어이구 사람이 어째 그랬담. 가정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서 거기에 한 직장 다니는 남자랑 바람까지 피다니 그게 어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 안 그래요? 아저씨 지금 나보고 들으라 하는 소리예요? 어디서 뭘 듣고 멀쩡한 사람 오해하는 거야? 누가 아줌마 얘기라고 했어? 내가 아는 버스 기사가 해준 이야기 듣고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왜 자기가 열받아서 그런다. 고년 아주 묵사발을 만들 여자라니까. 이렇게 동서 들으라는 식으로 욕을 하고선 혼잣말이라고 둘러대니 동서는 억울하지만 뭐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거죠. 동서뿐만 아니라 동서네 가족, 남동생이나 부모님 모두 마주칠 때마다 기사님들은 같은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다 주었습니다. 몇 번인가 동서네 가족들이 버스 회사에 와서 일로 항의한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좀 이상하네요. 거기 아줌마가 뭐 바람 피고 누구 때리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 기사님들이 알고서 그 앞에다 대고 짓거린다는 것이오? 하도 당신들이 전화로 항의해서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들은 소리를 혼자 중얼대는데 당신들이 불같이 화를 냈다더군.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당신들에게 진상 승객으로 신고할 참이었지. 당신들 정신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지 원. 이렇게 딱 잡아떼고 도리어 버스 기사에게 화내고 정신적 피해 줬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오니까 동선의 사람들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디 뚜렷이 자기들을 해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일 몇 번 당하고 나니 그 사람들이요 이제 아예 버스 이용도 못하고 살더랍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남들 이목 무서워 피해 다니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악인의 말로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걸로 보여도 이 복수가 성공하자 남편과 저는 이제야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부놀부 같은 전래동화 못지않은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평소 밤에 딸이 잠들 때까지 곁에서 저는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는데요. 어느 날인가 책 이야기 대신 동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시연아, 사람은 꼭 자기가 한 행동을 돌려받는단다. 한때 너 작은엄마라고 불렀던 그 못된 아줌마 기억나지? 응, 난 아직도 그 아줌마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 엄마도 그래.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나쁜 아줌마한테 벌을 내렸지 뭐야? 무슨 벌인데? 세상에 혼자만 남겨지는 것.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곁에 남는 사람 없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만 가득한 그런 벌.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시연인 어떨 것 같아? 난 너무 싫어. 엄마,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 맞아. 어쩌면 그게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일 수 있어. 그 아줌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돌려받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도 그리고 우리 시연이까지 그런 벌 받지 않도록 착하게 살자. 내 말에 따른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 직접 겪은 경험이 교과서나 책보다 더 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동서였던 악녀와 얽힌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 사람 하나 집에 들이니 모든 가족이 불행 속으로 빠지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작별 인사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환갑 넘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쓸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제 인생의 마지막 중대한 결정을 했답니다. 그 결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글솜씨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무리 마음 두기 힘든 냉정한 남편이라고 하지만 굳이 있는 쪽과 없는 쪽 하나만을 고르자면 있는 게 100번은 나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느 부부처럼 사랑으로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죠. 자기 말이 법이고 가족 모두가 자기 말을 따라줘야 했어요. 아니 휴지가 남아돌아. 대체 휴지를 몇 장씩 쓰는 거야? 이 집에 돈 버는 사람,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 다들 앞으로 휴지 아껴서 사용해. 당신은 애들한테 주의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집안에서 옆에 내가 하는 일이 애들 보는 일인데 그거 하나 단속 못해?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네, 알겠어요. 조심할 테니 이제 그만해요. 애들도 피곤해요. 거기다 뭐든 심하게 절약하고 보는 기질이 있어서 그 성격에 맞추느라 무척 힘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좀 하면 안 돼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답답하다고요. 같이 있으면 매일 명령조로 청소해라, 공부해라, 설거지해라 이러는데 듣다 보면 나도 화나요. 그래, 알겠다. 알겠어. 내가 아버지께 그만 잔소리하라 할 테니 너희들은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라. 자식들은 제가 남편에게 뭐라 한마디 해주길 바랬어요. 허나 막상 남편 앞에 가면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았죠. 그 다음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뻔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자식들 눈치를 보라는 거야? 내가 왜 그래 하는데? 아니, 돈 벌어다 줘, 먹여줘, 입혀줘, 키워줘.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내가 왜 그놈 눈치를 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전하는 당신도 제정신이야? 어?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애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 좀 해달라고요. 아, 됐어. 듣기 싫고 나 부르지 마. 남편은 제가 한마디 할라 치면 버럭 성을 냈고 결국 전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자식 사이에 끼어 갈팡질팡하다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슨 행동을 하든 남편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까칠하셨는지 저만 보면 잡아먹을 듯 감시하기 바쁘시고 명절마다 온갖 잔소리 해대시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불시에 두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괜찮았지만 당시 생계 자체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두 아들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걱정과 시름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곤 했죠. 돈이 많은 시댁이 절 도와줄 줄 알았지만 그러지도 않았고요. 외려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다. 어떤 점쟁이가 널 집안에 들이면 큰일이 날 거라 하던데 이게 일이 되는 거냐? 하는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라지만 잊혀지지 않았죠. 허나 그땐 그런 마음의 상처보다 생계가 더 급급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라면 먹기 싫은데. 나도 엄마, 라면 먹기 싫어. 솔직히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일 한 번 안 해본 제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이나 빨고 앉아 있어야 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기에 저는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식당 일이에요. 아무리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손이 거칠거칠 트고 까칠해져 가는 게 매일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 늙었지만 그때는 저도 나름대로 젊은 여자였는데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애들 재워놓고 혼자 온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두 아들밖에 없는 만큼 얘네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애들만 보고 일했습니다. 고된 시간이긴 했어도 다행히 애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이 아니어서 그런 쪽으로는 고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데. 어? 수학여행? 얼마인데? 그게 10만 원이 넘어. 아니, 뭔 수학여행이 그리 비싸? 됐어, 가지마. 그냥 공부나 해.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그때는 철이 없는 엄마여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에 돈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수학여행에 돈 드는 게 애들 잘못이겠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아는데 당장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나면 남는 돈 같은 걸 이것저것 계산해 봤을 때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돈이 없다 보니까 참혹한 현실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현실을 지어준 게 미안했던 건데 오히려 사과는 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게 가슴에 남았죠. 결국에 아이들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살면서 그런 일이 또 없었냐고 한다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엔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부모,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딱 고지식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였는데 둘째 아들은 그에 비해 좀 더 자유분방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났는지 자기가 필요한 건 본인이 다 알아서 사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엔 부모로서 혹시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기야, 너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번 거야? 혹시나 훔친 돈이라면 얼른 돌려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레 물어봤죠. 근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공부 필기한 거 있잖아. 이걸 사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 이게 수익이 꽤 쏠쏠하다니까. 그래. 이걸로 문제집 값도 벌었는데 엄마, 나 용돈 안 줘도 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건 선의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들은 저는 돈 벌거리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활용해가지고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알아서 벌었었었죠. 그렇게 애가 좀 생각이 남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할 때쯤 첫째, 둘째 모두 성인이 되었고 둘째는 그때부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벌어둔 돈을 모은 걸로 본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 뭘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둘째 아들이라면 뭐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 없다. 너는 뭐 어렸을 때부터 돈 하나는 혼자서 잘 벌어서 쓰고 그랬으니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밀어주었습니다. 사실 밀어주었다고는 해도 제가 사정상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믿어주는 것 정도가 전부였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저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은연중에 둘째라면 성공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조차도 너무 놀랄 만큼의 성과였어요. 당시 첫째 아들은 그냥 저냥한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둘째가 형도 나랑 같이 사업하자 라며 데려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역시 둘째만큼 큰 돈을 벌게 해주었어요. 평소 우애가 좋은 형제이기도 했고 비록 첫째가 형이지만 첫째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동생한테 자기가 형이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동생이라 더 챙겨주고 그랬죠. 아마도 둘째도 그런 형한테 고마운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만 잘 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아서 첫째와 함께 사업을 하고자 했던 거겠죠. 난 진짜 승기가 내 동생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그래, 네가 잘 돼서 엄마도 보기 좋다. 둘째만 잘 됐으면 마음이 좀 그럴 뻔했는데 다행이다. 첫째는 둘째와 사업을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둘째 칭찬만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둘째가 형을 해야 한다느니 자기는 동생 덕만 보고 팔자 좋게 살고 있다느니 저 역시 웃기는 했지만 그런 첫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사업을 성공한 뒤로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전부 둘째 덕분이었죠. 첫째 역시 둘째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아들 둘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냥 용돈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어지간한 집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한텐 200만 원, 둘째 아들한테 200만 원. 매달 400만 원씩 받고 살았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생일 때나 명절 같은 때는 아들들이 보너스라고 몇백만 원씩 턱턱 더 안겨주기도 했고. 얘들아, 엄마 이 돈 다 어차피 다 못 쓴다. 그러니 안 줘도 돼. 그냥 니들 써라.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외식도 좋은 데서 하고. 엄마, 우린 충분히 그러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았잖아. 그러니 엄마가 이건 써줘요. 이왕이면 팍팍 써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찌나 기특한 말을 하던지 제가 괜찮다면서 거부하자 아들들은 억지로 제 주머니에라도 돈을 넣어주며 저런 말을 해주곤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힘든 세월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허나 솔직히 홀몸으로 쓸 데가 없어서 대부분의 돈을 다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던 아들들이 힘들게 번 돈을 용돈으로 받는 건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저축도 안 하고 탱자탱자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남편을 이룬 후 혼자서 자기랑 동생만 키워온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엄마,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 취미생활 한다는데 엄마도 한번 동호회 같은 거 들어볼래요? 동호회? 무슨 동호회 말하는 거니? 명절날 아들들이 집에 왔을 때 첫째 아들이 저한테 취미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취미야. 아니에요, 엄마. 장모님도 요새 동호회 들어서 또래 친구분들도 사귀고 그러신다는데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가면 재밌대요. 수시로 연락도 하고 같이 소풍도 가시고. 나도 엄마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엄만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딱히 살면서 제 취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어쩐지 나이 먹고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겸연쩍더라고요. 그런 건 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사돈 어른이 동호회에 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논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홀로 되고 나서 그 힘든 세월을 온몸으로 버텼는데 이젠 노후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뭘 좋아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학교에서 체육 수업 때 탁구를 하는 것만큼은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들 도움받아서 탁구 동호회를 알아보고 가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 일로 와, 같이 쳐요. 일단 좋았던 건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아무리 젊어도 50살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본 체력도 없으면서 탁구를 제대로 칠 수 있을까 걱정은 했지만 확실히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좋아하는 탁구도 치고 탁구를 치지 않을 때도 비슷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거기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확실히 삶의 활력이 돌더라고요. 거봐요, 엄마. 재밌죠? 그러네, 아들. 요즘 탁구 치는 요 재미에 빠져 산다.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제 얼굴에 첫째 아들이 웃으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저한테 동호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런 거는 모른 채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 전에는 아들들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삶의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동호회를 다닌 이후에는 매주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는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금요일 밤이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설레하고는 했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밝은 목소리로 싹싹하게 인사하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40대 후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가 맞는 동생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을 첫눈에 남자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서로 만나는 날이 많아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티를 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저에게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기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누님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둘이서만 가는 거예요? 네, 우리 둘이서만 가요. 회원들은 오늘 다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핑계인 건 알았지만 그냥 저도 모른 채 차를 탔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강해 보이는 전경에 은은한 커피향까지. 그 사람 말 맞다나 너무 좋은 분위기더군요. 젊을 적 남편이 죽은 이후로 여자로서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여전히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이미 나이는 들을 대로 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이었죠. 그곳에 있으니 새삼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둘이서 평소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중 갑자기 그 남자가 불현듯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었습니다. 누님, 저 누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서 답해주세요. 바로 고백이었어요.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 그 남잔 동호회에서 만날 때마다 늘 제 옆에만 있고 그러다가 따로 저한테만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꽃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본인이 요리를 잘한다면서 도시락까지 챙겨줬죠.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고백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장수 씨, 미안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쪽과 나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린 적도 있었지만 그 남잔 번번이 그 말을 못 들은 척 제게 꾸준히 잘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없었죠. 오랫동안 혼자로 지내오기도 했고 젊고 성격도 좋은 남자가 절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싫을 수 있겠어요.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괜히 주변 시선도 신경 쓰여서 몇 번 애둘러서 거절하기도 하고 평범한 사이로 지내는 게 좋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지만 참 한결같았어요. 그러던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완전히 가게 된 건 바로 술을 마시게 된 자리였죠. 동호회에서 가진 회식 자리가 끝나고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술에 취한 목소리로 더듬더듬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님, 저도 누님이랑 비슷해요. 일찍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거든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아내랑 이혼한 다음엔 연애다운 연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은 군대에 가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제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에 들어서야 제 인생 즐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도 알았고요. 누님, 저 다른 거 보지 않았고 그냥 누님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서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젠 제 마음 좀 진지하게 받아주세요, 누님. 그 순간 나이가 저보다 10살 이상 어릴지언정 저랑 비슷한 삶을 살아온 동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퍽퍽하고 고단했던 시절 말이죠. 설거지하면서 애들을 키웠던 그 시절. 기댈 건 딱 아이들밖에 없었죠. 저도 딱 이 남자처럼 애들만 보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저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생이야 저보다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창 좋은 시절 다 보냈다는 게 참 불쌍하기도 하고 동질감이 들기도 하고 안 그래도 그 동생이 점점 남자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저랑 닮은 부분까지 있다니까 저는 더욱더 속절없이 그 남자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 좋은 사이로 지내보자며 마음도 받아주었죠. 그래요. 그럼 그냥 편안하게 누나 동생하며 만나봐요. 네,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누님. 제가 잘할게요. 그 남잔 제게 매력 고맙다고 했어요. 전 그 남자 덕분에 나이는 있지만 젊은 친구들과 비슷한 데이트를 즐긴 것 같아요. 참 다정하고 섬세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먼저 알아채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본인이 미리 알아놨다면서 예약도 하고 저를 데려갔죠. 늦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저절로 열렸어요. 소소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속갯말을 하기도 하며 은근히 애정 표현을 했죠. 누님이 아까 그 샐러드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다음에 여기 레스토랑 또 와요. 데려가줘서 고마워. 아, 이거 시계야. 한번 차봐. 네? 아, 뭐 이런 걸 선물해주세요. 빈손으로 오셔도 된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생일이니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한번 챙겨주고 싶었어. 고마워요, 누님. 이런 명품 시계를 제 팔자에 누님 만나 정말 호강하네요. 잘 쓸게요. 저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제가 진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닌 여자, 그리고 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요. 내심 평생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변 시선이 걱정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도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신기하게 받아들여질 테고 그게 아마 제 정도 나이에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더욱 그럴 거긴 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말하면 다들 최소한 겉으로는 저와 그 동생이 사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특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한 동생이 많이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 너무 잘됐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게 웬 횡재야? 그것도 젊은 남자라. 언니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네. 이러다 우리 언니 시집 가겠어? 아이고, 됐어. 주책 맞은 소리 말어. 그냥 만나보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론 좋으면서 언니가 동안이고 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잘 어울려. 어때? 잘해줘요? 제 젊었을 적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 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졌고 마음이 함께 달아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대로 이 행복이 영원하길, 되도록 오래 누릴 수 있길 희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한 반년 정도 만남을 지속해왔을 때 그 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누님, 앞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누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성대한 결혼식까지는 무리겠지만 저랑 결혼해서 함께 살아주세요. 결혼? 혹시 제가 성급했어요? 너무 빨랐나요? 나는 결혼까진 생각 못 해봐서 일단 천천히 고민해볼게.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같이 살자는 프로포즈였죠. 물론 제가 그 친구와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맞았지만 실제로 받은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면서 고민했어요. 결혼해야 할까? 이 나이에? 하지만 생각보다 결론은 금방 났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죠. 그것도 울면서요. 누님, 왜 저랑 결혼 생각이 없다 하신 겁니까? 아니, 내가 언제. 나는 분명 생각해보겠다고. 전 정말 진지했어요. 전 진심이었다고요.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누님을 사랑하는데 누님은... 그 남자가 흘리는 닭똥 같은 눈물에 순간 너무 당황해버렸어요. 그이는 그칠 줄도 모르고 펑펑 눈물을 흘려대었고 그것도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와서 그러고 있으니 마음 한편이 애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니 고민하는 거라 말하며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전 아무래도 혼자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동호의 동생을 찾았어요. 언니, 뭘 고민해? 아니,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사귀기까지 하는데 결혼은 못할 게 뭐야? 아이고, 그게 쉽니? 애들한테도 알려야 하고 또 결혼이 뭐 내 나이에 쉬운 것도 아니고. 언니, 혼자 늙어 병들고 싶어요?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 마시오. 동생 말을 듣다 보니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게 늙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늙어가면서 의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들한테 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그냥 취미로서 동호회를 나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지 제가 따로 연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안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고 부모인데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사귀는 거야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포즈까지 받았는데 그걸 비밀로 할 수는 없었죠. 얘들아, 엄마가 말할 게 있는데 말이야. 내가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남자가 있어. 근데 만나다 보니 사람도 괜찮고 엄마도 늦은 나이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니?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다. 어찌저찌 남자 쪽이 먼저 고백을 했고 나는 고백을 받아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싶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아들들이 당연히 제 결혼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언제고 제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자기들이 다 컸으니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고 입이 아프게 얘기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제 이야기를 곱씹는 듯 하더니 어쩐 일인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 사람 못 믿어요. 아니 갑자기 왜 엄마한테 결혼을 하자느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 혹시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게 다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가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 못 믿겠어요. 저도 형 말에 동의해요. 저희가 알아보기 전까진 안 돼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할 줄을 몰랐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선택을 해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해보라고 이해를 해주던 아들들이었는데 하지만 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스러웠을 뿐이었죠.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부족했나 싶어서 그동안 사귀면서 느꼈던 그 친구의 장점을 줄줄줄 읊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보면 달라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대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들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리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뒤가 구린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알겠다. 그럼 기다릴 테니 그럼 얼른 답변을 주렴. 기다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 친구의 프로포즈를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심부름센터 같은 곳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는 뒷조사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사는 집을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아들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어두웠는데요. 엄마, 이 사람 그때 엄마가 이야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이거 분명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가 조사해온 것을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달랐습니다. 이름, 나이, 생긴 것 정도를 빼고는 전부요. 대충 내용을 훑어보니 그 친구는 혼자 원룸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들 다 키워놓고 하는 일이 좀 잘 돼가지고 비싼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직업도 인테리어 사장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군대 간 아들 하나, 대학생인 아들 하나 있다던 말과 달리 아들은 하나뿐이며 그 아들도 대학생이 아니라 고졸이었고 직장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은 채로 맨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오는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랑 사귄다는 그 남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제비인 것 같아요. 엄마, 상처받으셨겠지만 얼른 이분은 정리하시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내가 다 화가 나네요. 저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말한 그 어떤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달랐다니. 결혼이고 뭐고 아들들 말대로 당장 사귀고 있는 것조차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사건인 만큼 저는 그 즉시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자주 만났던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알아낸 건데 이거 사실이야? 솔직하게 다 말해. 면전에서 대놓고 둘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말하며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이 남자는 고개를 떨구더니 순순히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사실이라고? 그럼 날 지금까지 속였단 말이야? 죄송해요, 누님. 정말 드릴 말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 남자가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누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누님은 저랑 달리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사실 이런 놈이라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면 누님이 저를 떠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이제 와서 누님과 결혼하는 것은 제 욕심일 테니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오손도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속인 건 너무 죄송해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 만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남자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약한 면모를 보이니까 저로서도 그렇게 매몰차게 굴기가 어려웠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죠? 그게 말이다. 엄마, 정리 안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의 자식 제비라고요. 사기꾼이에요. 대체 뭘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남자를 만나서 반드시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들들은 제가 우물쭈물거리며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자 빨리 헤어져야 뒤탈이 없다고 저를 닥달했습니다. 아들들 말도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난다기에는 제 나이가 워낙 많기도 했고 그리고 요새 워낙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남자 역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이후로는 그 남자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전과 같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통 제비는 돈을 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 말대로 저는 아들들 잘 둔 덕분에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러면 솔직히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저한테 돈을 내게 해야 할 낌새가 보여야 하는데 남자는 제가 지갑이라도 꺼낼라 치면 누님이 왜 돈을 내요? 제가 낼게요. 제가 누님을 더 좋아하니까요. 라며 자기가 먼저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 때도 있기에 있었지만 솔직히 그냥 아들들 말대로 무조건 그 친구를 제비라고 단정짓기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쓰는 돈이 아예 없지도 않았죠. 어떤 때는 너무 비싼 곳에 가길래 일부러 밥을 먹고 나온 뒤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마저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 친구를 더 몇 번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비짓을 할 만큼 야무지진 못해. 만날 때마다 돈도 거의 그 친구가 내는걸. 엄마가 생각하기엔 니들이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구나. 이 사람 날 속인 것도 내가 자기를 버릴까봐 무서워 그런 거래. 니들이 조금만 이해해줄 순 없겠니?
엄마,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이야 그렇게 돈 쓰는 거지. 결혼이라도 해봐요. 그럼 그땐 본색을 내보일 거라고요. 엄마, 원래 이러신 분이었어요? 왜 갑자기 잘 사시다 이상한 남자한테 빠지셔서 이러는 거예요? 승기야,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들들은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면서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자기가 섣부른 짓 해서 놓칠까봐 일부러 돈도 쓰고 잘해주는 거라며 저보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화가 나 저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죠. 참 이런 상황이 되니 저도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랑을 아들들이 이토록 반대할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만나는 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들이 그 남자 사는 곳에 가서 깽판을 쳐놨더라고요. 엄마, 두고 보세요. 내가 이놈 자식 속내 다 밝혀낼 테니까요. 전날 이렇게 말하고 제 집을 나섰는데 설마 그 남자 사는 곳에 찾아갈 줄은. 부랴부랴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고 그 남자 집으로 달려갔는데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있더라고요. 누님, 오셨어요? 아들들이 왔다 갔어요. 제가 제비인 줄 알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걔네들이 갑자기 여길 찾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니요, 다친 데는 없고요. 아무래도 아드님들이 저를 많이 못 믿는 것 같아요. 누님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 다들 단단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누님, 제가 앞으로 누님 아들들을 만나서 천천히 설득해 볼까 해요. 어? 솔직히 아들들한테 모진 소리를 다 듣고 축 처져 있는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만 해도 저와는 이별의 수순을 밟겠거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아들들을 만나서 설득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누님에 대한 마음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 아들들과 동생은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뭘 했는진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절 찾아와 대뜸 그러더군요. 엄마,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제가 직접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분 맞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엄마, 괜한 소리로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분과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만 전 주책맞게 눈물이 고여 아들을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승기야, 고맙다. 엄마 잘 살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예상하시다시피 그 남자와 결혼하여 꿈도 못 꾸었던 달달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혼자였던 방에 사람의 온기가 있으니 적적하지 않고 참 좋아요. 아들들도 제 남편을 잘 따르고 있고요. 남편은 아들들이랑 요즘 골프도 치러 가고 탁구도 하면서 함께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더 친해진 듯 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눈물이 나곤 합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말년에 무슨 운이 있어 이런 복을 누리는 건지. 오늘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